자, 내부 마케팅을 보기 앞서서 직원의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이러한 우리 여러분들 서비스 품질 갭 기억나시죠? 네. 갭3 기억나시죠? 갭3가 뭐였죠? 갭3? 네, 설계도. 즉 매뉴얼대로 어때요?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거죠. 매뉴얼대로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데, 이렇게 설계도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 또한 이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할 갈등과 모호성으로 인해서 이 갭3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 갈등과 모호성은 꼭 역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모호성이 나타날 때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직원의 역할 갈등과 모호성은 역기능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트레스와 뭐 혼란, 분열을 일으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 순기능도 같이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할 모호성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을 보면, 그러니까 역할 모호성 갈등, 역할 모호성이라는 이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역할 모호성이 나타나죠. 근데 역할 갈등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뭔가 반하는 업무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바로 역할 갈등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칸은 역할 모호성이 발생한 원인을 이렇게 6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잦은 인사이동. 잦은 인사이동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좀 자주 또 언급이 돼요. 뭐 시험에서는 간헐적 인사이동이 나타났을 때라고 하는데, 아니죠. 인사이동이 잦을수록 어때요?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부서를 옮길 때마다 내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조직화, 그 재조직화를 수반하는 어때요? 기업의 빠른 성장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이 빠른 성장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내가 이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또 이 정도의 업무까지 또 해줘야 돼요. 일이 늘어나는 거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를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역할 모호성. 그리고 사회 구조 변화에 의한 이제 빈번한 기술의 변화가 와도 어때요? 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모호해지는 거죠. 네, 모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의 투입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관행에 의해서도 이제 이러한 역할 모호성이 온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가 뭔가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고 되게 쉬쉬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에게 뭔가 좀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좀 약간 은폐한다고 해야 될까? 은폐해서 그 정보가 직원에게까지 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좀 역할 모호성이 또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새로운 요구를 하는 조직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도 내가 또 이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다음, 개인 이해 영역을 초과하는 조직의 규모라던가 복잡성으로 인해서도 이러한 모호성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던 부분에서, 자, 이러한 역할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해당되는 거는 가장 좋은 방안은 이거죠. 하향적 의사소통이죠.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의사소통이 좀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러한 모호성을 좀 없앨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조직의 투입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행위, 이런 것들도 어때요? 이런 하향적 의사소통을 막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향적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 아니라 되게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잠깐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책에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갈등 요소, 이제 역할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갈등 요소에서 먼저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할 갈등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뭐예요? 업무의 상호 의존성. 자, 이거는 조직적인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는 업무를 어때요? 다른 직원에게 서로 막 떠민다. 그러니까 떠민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업무를 누군가에게 떠밀는 거죠. 이게 의존하는 거죠. 업무에 대한. 이게 바로 상호 의존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개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갈등 요소를 보면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성격의 차이.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적 요소에서는 이러한 역할 갈등이 가장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항상 보면 이혼할 때 보면 뭐 연예인들 이혼할 때 보면 가장 이혼의 요소가 뭐예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또 친구들하고도 또 뭔가 갈등이 생길 때도 쟤랑 나랑 뭔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성격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그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타협도 시험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이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 양보하는 거죠. 서로가. 네. 양보하는 방식으로 어때요? 조직과 개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타협이라고 한다. 제가 키워드만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양보함으로써 조직과 개인 간의 이런 균형을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 타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정말 극히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념서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서는 좀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헐적인 내용까지 아마 그 교재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의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죠, 공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보면 특히 이제 2번. 자, 2번에 보시면 이 2번 지문이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주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볼게요. 종업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직무 상품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발하고 개발하고 또한 동기부여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내부 마케팅이다. 그래서 value와 parachute만이 제시한 정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내부 마케팅을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외부 마케팅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부 마케팅이 이루어진 후에 외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시험에서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누구를 먼저 만족시킨 후에 해야 된다고요? 내부 직원인 내부 마케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근데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뭐예요? 이러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외부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이 또한 어때요? 고객 만족을 이룰 수가 있다. 꼭 기억을. 자, 다음은 이제 권한이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권한이임이 뭐죠? 권한이임은 이제 말 그대로 종업원들에게 최대한의 많은 그런 의사결정권을 부여해 주는 거죠. 부여해 줌으로써 뭔가 직원들이 책임감도 갖고 자신감도 갖게 하는 동기부여의 하나의 일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권한위임이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이 있죠. 이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고, 또 비용이 있지만 또 편익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이점으로는 여기서는 단점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오히려 이점보다는 단점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된다. 자, 먼저 고객 요구 문제에 대해서 어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권한을 내가 이임받게 되면 어때요? 그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또한 집단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하려고 하죠. 그 안에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유연한 대응, 고객에 대한 유연한 대응, 이거죠. 그다음 동기부여. 아까 동기부여의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직원의 고객지향적 서비스 활동을 또한 수행하게 해주는 거죠.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원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권한님이 나에게 막대하게 이임되면 책임감이 되게 늘어나잖아요. 책임감이 늘어나고 뭔가 소속감도 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직무에 대한 만족도 증대되면서 이러한 역할 모호성,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모호성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 단점은 고객 서비스에 뭐가 발생될 수 있죠? 격차가 발생될 수 있죠. 네, 격차가 발생돼서 뭐가 떨어져요? 서비스 일관성이 낮아진다. 이 부분이 정말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권한이 위임되다 보니까 A 직원, B 직원, C 직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뭔가 표준화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도 A 직원이 제공하는 것과 B 직원이 제공하는 것과 C 직원이 제공하는 게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관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단점으로 격차가 발생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서비스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다? 네, 띠 아니죠. 띠 아니에요. 격차가 발생해서 서비스의 일관성이 낮아진다.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상층부의 공식적인 통제가 약화된다. 기억해 두세요. 강화가 아니고 약화예요. 아무래도 권한임은 이제 직원에게 이렇게 권한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상무가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권한임을 시키면 이 밑에 직원에 대한 파워가 세지는 거죠. 파워가 세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통제하기 좀 더 힘들죠.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화돼요. 특히 이러한 통제 약화는 사업 환경이 변하거나 혁신이 요구될 경우에 최고 경영자의 통제력 약화는 시험에서도 이게 통제 강화 이렇게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통제력에 대한 약화는 뭐로 작용될 수 있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언급이 된다.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한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직원들에 대한 파워가 강화가 되면 어때요? 목소리가 커지죠. 예, 목소리가 막 주장이 커져요. 주장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예, 힘들다. 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또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최고 경영자의 통제력 약화는 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 띠. 네, 이건 오답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한위임의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편익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면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한 불만이 제기됐을 때도 서비스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이제 낮은 이직률과 결근율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시험에서는 비용이 출제가 많이 돼요. 비용 부분에서.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죠. 누구를 채용을 해요? 주로 정규직을 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상승돼요? 인건비는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요. 그리고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또는 정규직이라든가 경력직을 채용을 해요. 이분들을 뭐 해죠? 교육을 시켜야 되죠. 교육. 왜냐하면 이제 권한임을 맡긴다는 거는 그만큼 어때요? 그 업무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권한을 이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비용이 된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러한 권한 위임이 됐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기실에 앉아서 A, B, C, D 고객이 있어. 근데 이제 직원들이 각각 응대를 하는데 A라는 직원에게는 이 정도의 서비스를 해주고 B라는 직원에게는 이 정도의 서비스를 해줘. 근데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해줘. 그러면 어때요? 내가 뭔가 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느린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일관성이 낮아진다. 일관성 낮아진다. 꼭 기억하세요. 단점에서도 서비스 일관성이 낮아진다. 비용에서도 일관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권한이임을 하면 당연히 어때요? 이 일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 상황이라던가 고객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이게 불공정한 대우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좀 문의를 하는 게 뭐냐면요. 편익에서는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인데 왜 여기는 느린 서비스 제공이나요?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를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맞죠. 뭐냐면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거는 자, 내가 고객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면 어때요? 아니면 내 담당이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담당 직원이라던가 또는 그 외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이 사람들이 또 처리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늦어지죠. 근데 내가 권한 이임했으니까 만약에 환불하러 왔어요. 환불하러 했는데 정책상으로 환불이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권한을 갖고 얼마 이내에서는 내가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찾을 필요 없이 내가 바로 어때요? 환불을 해줄 수가 있죠. 그 의미이고요. 느린 서비스 제공이라는 건 이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고객 요구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거는 개개인에 대한 뭐가 되죠? 약간은 맞춤 서비스가 돼요. 맞춤 서비스. 그러면 고객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내가 맞춤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다 보니까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아, 이때는 어떤 걸 제공해야 되지? 라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좀 느려져요. 더뎌져요. 예. 그러니까 개인화된 서비스, 맞춤 서비스는 좀 서비스가 느리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표준화된 서비스는 어때요? 내가 막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 없이 그냥 매뉴얼대로 제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가 어때요? 빠르죠. 그러니까 맞춤 서비스, 개개인에 대한 맞춤 서비스는, 개인화된 서비스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느리게 제공될 수밖에 없고요. 표준화된 서비스는 어때요? 서비스 제공이 빨라요. 그래서 이 느린 서비스 제공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권한이임을 하다 보면 뭔가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느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 부분 알아봤고요. 또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뭐 시험에 특히 나오진 않지만 뭐 직원이 그렇죠, 무리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되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도 어때요?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수용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저희는 비용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관성이 낮아진다. 항상 여기서 시험에서요. 단점과 비용이 일관성이 높아진다로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일관성이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권한이임에 그럼 잘 맞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라고 데이비드 보잉과 이제 에드워드 로울러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가 좀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권한이임이 잘 맞는 조직은 자, 사업 전략이 자, 아까 제가 했던 그 권한이임의 비용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사업 전략이 뭐예요? 차별화나 고객화가 가능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권한을 갖고 고객에 따라서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차별화가 가능하죠.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리고 개개인에 맞추어서 고객화가 이루어지죠. 이러한 그 기업이 아무래도 권한이임에 잘 맞죠. 그리고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다. 여기서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차별화나 고객화가 가능한 조직인데 시험에서는 표준화나 규격화가 가능한 조직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아니죠? 차별화나 고객화가 가능한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 이해를 하시면 모든 게 좀 많이 이해가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장기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에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권한이임을 하려면 어때요? 그 고객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고객에 대해서 잘 알고 고객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과의 단기적인 관계보다는 뭐겠어요? 당연히 장기적인 관계에 있을 때 고객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뭐 시험에서는 고객과 뭐 단기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장기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기술이 일상적이지 않거나 복잡한 조직에 이 권한이임이 맞죠. 만약에 일상적이거나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일상적이거나 단순한 조직이라면 굳이 어때요? 이 권한이임을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거는 뭔가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거죠. 일상적이거나 복잡하지 않는 조직은 표준화된. 근데 이제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거나 복잡한 조직에는 오히려 이런 권한
이임이 또 잘 맞죠. 예, 권한이임을 해서 그 각각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이에요. 어려운 조직이다. 뭐 시험에서는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 쉬운 조직이다. 쉬운 조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당연히 예측하기 어려운 조직이어야 뭔가 그 상황에 맞게 또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어때요? 고객을 응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임직원이 보세요. 임직원이 높은 성장 욕구예요. 높은 성장 욕구나 사회적 욕구를 갖는 조직일 때 이 권한이임이 맞다. 뭐 시험에서는 임직원이 높은 성장 욕구를 갖고 있으나 시험에 낮은 사회적 욕구를 갖는 조직 이렇게 이제 말바꾸기로 출제가 되는데 다 높은 거예요. 성장 욕구도 높고 사회적 욕구도 높은 누가 임직원이 이제 이런 조직에 아무래도 어때요? 권한이임이 또한 잘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권한이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차별화 고객화가 가능한 조직이잖아요. 약간 뭐냐면 좀 고급스러운 만약에 이제 업장이다 그러면 고급스러운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장에도 이 권한이임이 좀 맞다,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한이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